그러니까 나는 이제 금소법을 어길 테야. 근데 아, 만약에 안 돼요. 잘못되면 그냥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60만 설계사님들을 위한 커뮤니티 보만세 TV의 김성욱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우리 설계사님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설계사님들에게 제재하는 사항들이 좀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난다. 그리고 좀 디테일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고정 출연도 앞으로 좀 해주실 거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자, 일단 우리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보험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김앤장에도 있었고 원수사에도 있었고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 보험을 사랑하고 또 보험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보다도 제가 애정을 갖고 지금 동안 한 16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이 금감원에서 보험업뿐만 아니라 뭐 다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험업 쪽을 좀 많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재 사항들이 좀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고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데 단 한 건만 잘못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좀 누적되지 않고 하나만 잘못돼서 좀 처벌을 받는데요. 예, 그런 사례들 아시는 거 있으면 좀 하나 두 개씩 좀 풀어주시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특별이익이 한 건을 잘못해도 그 제재를 받습니다. 한번 제가 최근에 있었던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사분이 딱 한 건입니다. 그리고 초회 보험료도 10만 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10만 원에 대한 특별이익을 제공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영업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30일. 예, 그래서 한 건이라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특별히 그리고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특별이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거나 이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흔히 많이 선물을 하고요. 대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객이 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건만으로도 이게 처벌이 되네요. 제가 몰랐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아예 안 해야겠네요. 안 해야 되고 예. 특별이익은 특히 보험업법 중에 형사처벌이 있는 유일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거를 보면 대부분이 특별이익이거든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특별이익은 요구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이익을 요구해가지고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아, 고객이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 큰 물건은 사실 네네. 수당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고객이 먼저 설계사한테 접근을 합니다. 나 어차피 뭐 건물 같은 거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네. 대신 너 모집 수수료의 몇 프로를 나한테 가져와라. 아. 이런 식으로 설계사한테 갑의 지위로 다가와서 특별이익을 챙기죠. 아. 이런 경우는 고객이나 설계사나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신고를 당해요? 저는 사실 신고 당하는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흔치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인이 신고하지는 않고요. 네네. 경쟁 설계사, 아. 경쟁 GA,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데 고객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은 사실 특별이익 같은 거 잘 모르시는데 모르죠.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객이 A 설계사한테 가입을 했는데 B 설계사가 이 물건이 크니까 저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A 설계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우연치 않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일을 네. 하다 보면. 네. 아,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는구나. 네, 민원만 넣으면 다행인데요. 네. 온갖 것을 엮어서 형사처벌 받게 또 이제 고소도 하고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경유계약도 좀 문제잖아요. 이 경유계약은 아주 금감원에서 네. 작정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소위 말하는 빼박이네. 빼박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이제 금감원의 제재 사례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회사, 그다음에 GA, 네. 설계사 개인. 근데 GA는 아예 경유계약을 제가 7월, 8월을 이렇게 좀 리서치를 했는데 경유계약으로 처벌된 게 몇십 건이에요. 아, 많구나.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저한테 또 이런 것도 물어요. 자기 경쟁자가 경유계약을 하는데 네네. 민원을 내는데 금감원 어느 부서에 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근데 네. 보험영업검사국에 그냥 홈페이지에 써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은 이제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 보험영업검사국에 민원을 넣으면 되긴 되는데 하여튼 보험영업검사국이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경유계약건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이제 봐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봐주지 않고 네. 보험에 있는 많은 문제점의 가장 큰 게 이제 경유계약이고, 왜냐면 이제 경유계약을 하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모집한 설계사랑 가입한 사람이랑? 다르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A한테 들었는데 A는 연락처도 없고 나의 보험 증거는 B로 되어 있어요. B한테 전화하면 B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일단 열받죠. 어떤 설계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경유계약을 하냐? 그냥 내가 다 받으면 되지. 근데 이제 손보에 약한 생보 설계사라든가 생보에 약한 손보 설계사님들이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고 해요. 혹은 이제 그 이직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맞아요. 네. 넣어야 되는데 계약은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뭐 선배라든가 뭐 관리자라든가 네.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계약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감독당국도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를 삼고 이게 또 개인정보 위반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맞아요. A 설계사한테만 내 정보를 준 건데 맞네요. 네. 어느 날 B 설계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또 설계사를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경유계약과 특별이익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다니라 그래요. 네, 갖고 다니고 그거를 상담하기 전에 보여주지 않으면 최대 벌금 1,000만 원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설계사 보험 자격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생보 자격증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약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게 경유계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것 같아요. 안 보여주면 실제로 벌금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군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금소법 얘기를 사실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 금소법이 시행은 됐지만 특별히 제재된 사례는 없어요. 맞죠? 네, 아직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금소법을 피한다, 그걸 대항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금소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을 네. 받게 되면은 네. 벌금 이제 금감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가태료가 세게 나오죠. 과태료 금감으로부터 네. 나오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태료가 뭐 3,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회사까지 합치면 1억이 나오는데 그 과태료가 과연 적당한지,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한 금액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라고 예.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되게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과태료가 3,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태료는 금감원에서 나오는데 이제 형식상은 금융위 명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도 금융위에 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하니까 사실상 별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결국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설계사분들이 가태료를 나와도 사실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어요. 맞네요. 제가 파일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태료가 뭐 1,0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1억짜리도 많고 그렇죠. 이게 건당 1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적이 되면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퉈야 되고, 다투면은 저는 이제 충분히 나의 그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과하게 나온 거는 네. 이제 법원에 가면은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감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네. 법원의 기준은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법원 간다고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유리하진 않지만 네네. 분명히 구제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은행 측에서 제재받아서 네네. 법원에 갔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어. 금감원이 제재한 게 너무 과하다. 몇몇 가지는 법적 근거에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은행 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 금융가에서는 사실 이 보험회사나 은행 증권도 제재 많이 받거든요. 특히 임직원들도 제재 많이 받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행정소송 잘 못했어요. 거의 다. 근데 앞으로 보통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성사에 휘말리는 거잖아요.
송사도 그렇고 금감원과의 사이.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금감원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좋을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례는 딱 두 종류예요. 외국인 임원이 예. 다른 나라에 취업을 하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레코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를 다투기 위해서 소송에서 이긴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금융계를 떠나신 분. 금융계 떠나신 분은 명예가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이제 들은 사례인데 모 금융사의 직원이 본인이 이제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이겼다 그럽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외적인 고려를 좀 하는 건 사실이네요. 예. 내가 괜히 소송을 했다가 그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그 파급효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분명히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결과가 감독원의 제재가 가했다고 나오면은 네. 소송하신 분은 구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감독원도 제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과도하다 생각하면은 내가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구제 받겠다고 하는데 이걸 말리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금소법 관련해서 설계사들의 얘기를 잠깐 좀 돌아가서 좀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금감원에서 지적을 받잖아요. 네. 그럼 설계사들이 정의 내용을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 작성된 게 아마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예, 법원 맞습니다. 가더라도 금감원에서 어차피 또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처음에 잘 모르고 작성을 하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좀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이제 네. 많은 경우가 가태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와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법원 가면 다툴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감독 당국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무슨 설계사님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요. 네. 뭔가 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네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법원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말을 써도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는 써야 되는 말이 있고 빼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처음에 내가 잘못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 자꾸 말을 바꾸면 불리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최초 거 위주로 좀 보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말을 자꾸 바꾸면 예. 이 사람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헷갈리는 거죠. 판사 네, 입장에서. 네. 그냥 처음에 안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바꾼 말이 맞는 거긴 하지만 억울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소법이 시행돼서 사실 설계사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사실 법의 취지는 좋은데 가도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금액대를 보면 1년 연봉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예, 연봉도 월급이. 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준수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또 사전에 심의받고 이런 게 많은데 네. 어쨌든 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맞아, 지켜야죠. 예, 네. 그렇지만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가태료나 뭐 이런 게 왔다 그러면 이게 너무 세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 조언 받고 다투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계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 그런 금감원에 대항하자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좀 거기에 맞는 이제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설계사분들이 그동안 조금 아쉽게 영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항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소법을 준수를 하되 혹시 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금소법을 어길 테야. 근데 만약에 안 돼요. 잘못되면 그냥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설계사들 분들도 좀 자정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딱 봐도 금소법에 걸릴 만한 내용들이라면 특히 이제 온라인 쪽이 좀 맞는데 그 자진해서 우리가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뭐 언제 걸리든지 나는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뭐 믿고 뭐 불법을 저지르겠다 이런 거는 그 절대 안 되는 절대 네. 이 변호사님도 바라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 싸우는 거 안 좋아해서.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네. 억울한 부분을 이제 구제를 하는 거지. 뭐 네. 대놓고 잘못하는 거를 뭐 편들어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오늘 뭐 한두 개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설계사들한테 제재 사례를 제가 좀 보니까요. 네네. 그 등록 취소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네. 등록 취소는 되게 클리어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등록 취소 사례가 네. 고객 돈을 유용한 사례. 그거는 뭐 바로 등록 취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례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을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아. 네, 타게 해주고 그거를 이제 얼마를 주시오.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바로 등록 취소고 네. 이미 등록 취소면은 다행이고 그 형사적으로도 문제돼요. 맞아. 문제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합의금을 좀 받아준 다음에 좀 많이 받아준 다음에 이제 최초 고객이랑 보험회사가 얘기한 금액보다 설계사가 개입해서 좀 더 받아준 다음에 그거를 몇 프로 주시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거는 등록 취소를 해도 등록 할 말이 없는. 취소에다가 형사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요. 이거 원래 안 돼요. 합의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그 변호사 말고는 없어요. 예, 설계사도 안 되고요. 손해사정사도 안 돼요. 예. 다만 일부 고객 편을 들으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좀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상호간에 보험회사가 고객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계사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종의 허락 같은 걸 해주는 경우가 그거는 위임장 받고 하셔야 돼요. 있는 건 되는데 마치 뭐 고객이 빠지고 본인이 주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해고 막 합의금도 뭐 무조건 이거 안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도 사실 변호사법 위반인데 거기에 돈까지 받았다 엄청 커지는 거죠. 지점장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이건 엄청 커지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잘 모르니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관습이 된 거죠. 관습이 된 거죠. 근데 이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설계사랑 손사는 그 합의에 원래는 참여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기가 좀 더 그래도 설계사가 지식이 있으니까 잘 통하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도와주는 정도로 가능한데 과도하게 요구를 하거나 돈을 막 받아가지고 나도 뭐 얼마 주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를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고객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고객에게 항의를 해요. 왜 나는 뭐 돈 되게 조금밖에 안 줘요. 뭐 억울해요. 뭐 더 방법이 없어. 뭐 보험회사는 왜 뭐 불칠절 해요. 뭐 무조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계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또 못 들은 척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뭐든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선을. 근데 알고 넘는 거랑 모르고 넘는 거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정도를 좀 지키는 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우리 김성욱 지점장님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다른 거는 오늘 한 이 정도까지는 맞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